나이 많은 형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뭐를 아시냐? 한보그룹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한보그룹의 정태수 전 회장 아저씨가 넷째 아들이 검거됐어요. 들으셨습니까? 한보 사태?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은 나이 좀 있으신 형님들이죠.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형이 두바이에서 검거돼서 도피 21년 만에 잡히셨어요. 와, 야, 그러면 이 사건이 최소한 21년 전에 시작됐다는 건 알겠죠. 21년 전에 1997년 IMF 당시로 돌아가야 될 정도로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내용을 살짝 봅시다. 회사 돈 320억을 스위스로 빼돌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이 두바이에서 검거됐죠. 21년 만에. 이 얼마야? 300억인데 사실 이분의 그거는 300억이 아니었어요. 훨씬 큰데, 지금 조그만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업체인 뭐 EHC라는데 자금 300억으로 지명수배를 당한 거고, 사실 그거보다는 훨씬 컸죠. 참고로 이 어떻게 도망갔냐? 공식적으로 외국에 나간 흔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외국에 나간 흔적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건 미랑이겠죠, 미랑. 제 생각에 미랑인데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나이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96세인데 생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뉴스인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라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걸로 유명했죠. 정관계 로비, 한보부도, IMF의 시작, 이게 탈세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탈세 금액 1위가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 아저씨, 요 뒤 5위, 25위가 아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정한근 씨가 이번에 21년 만에 잡힌 건데, 한보그룹 얘기를 잠깐 드리면, 한보그룹의 시작이 뉴스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이 정태수 회장 아저씨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세무 공무원을 23년을 하다가 역술가한테 물어보니까 사업으로 대성할 운이니 당장 공무원 그만두고 흙과 관련된 일을 해라 해서 진짜 흙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물론 광산개발도 했지만 흙과 관련된 건설업을 해요. 아니, 역술가 대단하다 근데. 역술가 이게 재계순위 14위까지 올라가거든? 역술가 대단하다. 한낱 세무 공무원한테 한마디에서 재계순위 14위까지 올리는데 토건 일을 하죠. 토건 건설 일을 해서 1978년에 뭐를 져요? 이걸로 대박이 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음마아파트를 집니다. 음마아파트로 대박이 나서 재벌이 되죠. 음마아파트 원래 이름이 한보음마예요. 한보음마. 원래 한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한보가 망해서 없어졌죠.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져서 거의 재벌이 되는데, 그 당시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음마아파트고, 그 당시에는 이거 논, 여기도 논, 여기도 논, 여기 이게 성실아파트인가? 여기도 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이제 박스를 몇 개 줘서 성냥갑을 몇 개 줘서 안 팔려서 망할 뻔하다가 강남 개발 붐으로 이거 다 팔려서 떼부자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음마아파트. 참고로 제가 음마아파트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 야,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재건축 얘기가 나오던 아파트거든요. 이건 도대체 재건축만 한 20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재건축의 살아있는 역사가 아닌가. 이거 뭐 맨날 재건축이야. 고등학교 때도 재건축한다 그러고, 대학교 때도 재건축한다 그러고, 내가 회사 들어갈 때도 재건축한다 그러더니 아직도 재건축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자, 아파트가 진짜 튼튼하긴 하다. 한보가 아파트 잘 졌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언젠가 재건축이 되시긴 하시는데, 여기가 워낙 우리나라 아파트, 서울 강남 아파트의 대표주자 비슷한 이름이 돼서 좀 재건축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튼튼하게 잘 졌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자, 그럼 한보가 왜 망했냐? 한보가 망한 이유는 다 썰입니다. 야사 비슷한 건데, 그 점쟁이가 이번에는 쇳가루를 만지면 흥한다고 했대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흙을 만지면 흥한다 그랬잖아. 토건으로 해서 대박이 났는데 점쟁이가 말을 바꿔. 이 아저씨가 말만 안 바꿨어도 한보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 역술가 아저씨가 말을 바꿔요. 쇠로 바꿔. 토로 재미 좀 봤지? 이젠 금이야. 거꾸로 옵니다. 금 다음에 토인데, 토 다음에 금으로 와서 쇳가루를 만지면 흥한다 그래서 이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아저씨가 흥해? 해갖고 진짜 바꿔요. 진짜 바꿔서 철강업을 합니다. 쇳가루를 만지면 흥한다 그래서 철강업을 진출을 해. 건설회사가.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철강업을 진출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서 한 방에 가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도 재벌이었을 텐데, 이 아저씨가 철강업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아는 곳인데 아산만에 있는 76만 평, 처음에 90만 평 넘었어요. 거기를 매립한 땅을 사서 세계 5위 규모의 초대형 제철소를 건설하겠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제철소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당진 제철소. 지금 현대잖아, 현대. 지금 현대철강이, 현대가 갖고 있잖아요. 당진 제철소를 그때 당시에 세계 5위 규모로 짓겠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로 잡혔어요? 1조 1,700억, 1,800억. 1조 한 1,800억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 중에서 한 5천억 정도는 주택 사업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빌려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거든. 자,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주택 사업으로 한 5천억, 4,500억 이상을 가져오겠다 그랬는데 이 주택 사업이 잘 보면은 개포 수서지구 3,000세대예요. 가양도 있지만. 이거 보면은 나이 많은 형들은 뭔가 생각이 나죠. 수서지구 3,000세대를 분양을 해서 4,600억을 만들겠다. 이게 뭐예요? 이 기억나시죠? 수서지구.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그 수서지구 뇌물 사건이죠. 기억이 나신 분 나실 텐데 수서 사건이에요. 수서 사건. 수서지구 저 땅을 개발해서 팔기 위해서 저 제초소를 짓는데 돈이 들어가잖아. 그걸 개발해서 팔기 위해서 정관계에다 뭐 어디다 뭐 국회의원한테 돈 주고 어디 돈 줘갖고 결국엔 이걸로 징역을 받아. 징역을 받고 나중에 뭐 권력형 비리에서 수서 비리로 쭉 가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감옥에 들어가지만은 뭐 결국 1년 10개월 말에 전부 다 석방이 됐죠. 당시에 대통령 아저씨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다 풀어주십니다. 다 풀어주시긴 하는데 어쨌건 저걸 만들기 위해서 수서지구에 이제 뇌물을 써서 저걸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저기가 어디냐면은 참고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고 요렇게 가면 여기가 당진이에요. 여기를 매립해서 여기다가 그 제철소를 짓는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한보가 골로 가는데 얼마나 골로 가냐. 아까 전에 총 사업비가 얼마로 시작했어요? 1조로 시작했죠? 자, 1995년에 결국에 짓습니다. 당진 제철소를 1995년에 결국에 짓긴 하는데 얼마를 썼어요? 아까 전에 1조로 시작했거든? 1조 좀 넘지 않겠니? 1조 몇천억 시작했다가 조금 있으면 이게 2조 몇천억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얼마가 됐어요? 5조 7천억이 들어갔어요. 처음엔 1조 얼마면 될지 알았고 그 다음에 2조 얼마면 될지 알았는데 결국에는 다 짓고 보니까 5조 7천억이 들어가요. 금융권에서 빌린 돈만 4조야. 결국에는 한보가 뭐 이 한방으로 갔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4조니까 당시에 이자율 엄청 낮잖아요. 당시에 이자율만 뭐 10%는 우스울 때니까 금리 뭐 7에서 8% 10% 이렇게까지 가던 때인데 이거를 5조 7천억을 갖다 들이박으니까 한보가 버틸 수가 없었죠. 그 쇠를 만져야 뭐 쇠가루를 만져야 된다 뭐 이럴 시기였는데 자 게다가 그래도 저 당시만 해도 대마불사 무조건 대기업은 살려야 된다. 정권이 밀어주고 살려주고 아직 그럴 느낌이 있던 때거든. 대마불사라 그래서. 자 그랬는데 이게 또 야사죠. 비사. 결국에 한보가 못 살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장들이 제일은행이죠. 제일은행 그 행장이 모여서 정태수 회장이 주식을 담보를 제공하면은 그래도 자금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주식 담보를 제출하면은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줄게 라고 정태수 총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주식 담보를 제공을 안 해요. 정태수 총회장이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4시를 넘어가고 당연히 주식 담보를 제공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버텨갖고 결국에는 파토가 나요. 이거를 왜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주식담보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주식을 제공하되 담보용이 아니며 단지 보관을 시킬 때니 그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태수 회장이. 이 한마디에 한보가 날아갔어요. 이때가 그나마 마지막 살 수 있었는데 이 한방에 결국에는 한보가 날아가서 정태수 회장 아저씨가 유명했던 거는 이게 또 유명했죠. 나이 많은 형님들은 아실 텐데 이 청문회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회장님이 그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마스크하고 휠체어 타고 이렇게 나오는 그 원조시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청문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임원이 자금 흐름상 이거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자금 흐름은 주인이 알지 머슴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사에 다니는 너희들은 머슴인데 머슴이 이 회사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무려 TV로 중계된 청문회에서. 그 다음에 되게 그 어록이 많죠. 부실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부실 대출이 가능했냐라고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너는 은행에 요청해도 대출을 안 해주지만 나는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로 되게 유명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 이 아저씨가 사면을 받습니다. 12년인가 받았는데 복역 5년 만에 병보석을 허가받고 사면 받아요. 사면 받았는데 그걸 왜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걸립니다. 2005년에 다신이 설립한 대학재단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때 도망갔어요. 교비 70억 횡령하고 3.5년인가를 감옥형을 또 받았는데 재판 도중에 병보석, 병치료를 하겠다라고 일본으로 간 다음에 그대로 날라서 지금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안 잡히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하죠.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이런 거죠. 한보 정태수 아저씨가 사망을 했다면 국세 체납액은 못 받습니다. 2천억. 국세 체납액이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2,200억 1등인데 만약에 사망했다면 지금 이번에 송환된 아들이 사망했다 그러는데 사망했으면은 못 받아요. 지금 요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한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저 한보가 뭐를 불러왔어요? 저 한보가 무너지면서 뭐가 도미노처럼 쫙 오죠. 기억이 나십니까? 1997년 12월 3일날 당시 경제부총리죠. 우리 경제부총리 임창열 경제부총리 아저씨가 미셸 쾅드시 당시 IMF 총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국치일이라고 부르죠. 국치일인 IMF가 1997년 12월 3일 날 오는데 한보가 불을 질렀죠. 자, 그러면은 요 이야기의 메인은 왜 IMF가 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저하고 싱크를 한번 맞춰보는 게 요 이 얘기의 주제입니다. IMF가 왜 왔을까? IMF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한 20개도 넘게 들 수 있어요. 쫙 20개도 넘게 들 수 있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20개도 넘게 들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이유들은 이 경제학 서적이나 논문을 보시면 되고 굉장히 쉽게 그냥 되게 단순하게 저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보면 여기가 IMF거든요. 요 반등에서 뛴 거는 이제 워낙에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좋아서 팍 뛰었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자 IMF가 결국에는 여파가 여기서 끝났죠. IMF 이전과 IMF 이후가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달라졌어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앞에 60년대에서부터 97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7에서 15% 사이였어. 7%에서 15%.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경제가 올라가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경제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뭔가 많이 펼쳐서 뭔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벌던 시기였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레버러지를 일으켜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건 투자를 하건 뭔가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기였어요. 고성장이자 고성장. 뭐든지 펼쳐놓으면 IMF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레버러지를 미친듯이 많이 썼어. 당연히 그렇지.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니잖아. 야 지금 봐봐. 성장률이 이런데 이게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나라의 평균 성장률이잖아. 기본적으로 7에서 15% 고성장 때였단 말이야. 많이 해야 돼. 레버러지를 최대한 일으켜야 돼. 최대한 일으켜서 하면 할수록 남는 시기였다. IMF 이전 시기는. 근데 IMF 이후 시기는 어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7%의 돈을 빌려서 뭔가에 투자하면은 대부분 남는 시기였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계속 펼치면 레버리지가 점점 쌓여가던 시기였는데 IMF 이후가 딱 되니까 성장률이 레벨 다운하죠. 7에서 15%가 아니라 이제 반대로 3에서 5%, 뭐 3% 언저리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이때쯤에는 뭐가 돼야 돼요, 원래? 어려운 말로 하면 디레버러지를 해야 되죠. 디레버러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돈을 빌려서 많이 펼쳐왔던 거를 줄여야 된단 말이야. 줄일 시기였어요, 당시가. 지금 딱 보면은 이 IMF 영향이 끝난 다음에는 레벨 다운이 됐잖아. 이때 엄청나게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벌려왔던 거를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줄여나가야 일로 떨어질 때 충격이 없던 시기였는데 그나마 떨어지니까 이제는 7%에 빌려서 뭔가 사업을 해놨던 게 옛날엔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젠 7%에 빌려서 사업을 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 다 날아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빌려서 뭔가를 했던 레버리지를 디레버리지 줄여야 되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하필 잘 못 넘겼죠. 그 시기를 못 넘기니까 여기서 강제 디레버리지를 당한 게 IMF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예를 들면은 돈을 너무 많이 빌렸다. 뭐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안 했다. 기업들이 부실 운용을 했다. 또 뭐 태국 같은 데서 뭐가 터져서 뭐가 됐다. 한보가 뭘 어떻게 했다. 우리나라 워낙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무너졌다.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잖아요. 많이 빠져나가면서 무너졌다는 얘기 자체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뱅크런이 났다는 소리거든. 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자산들이 전혀 못 움직이면서 위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부동산하고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잘리면서 이 위에가 한 번에 떨어지는 거죠. 레버러지를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진 게 IMF입니다. 간단하게 물론 예측할 수 없었을 수도 있지. 이거를 예측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아주 정말 쾅 떨어진 거죠. 정말 쾅. 근데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은 3에서 5%대가 공년도에서 지금까지였으면 이제는 3% 힘들죠. 3% 힘들어요. 올해 2.5% 얘기하는데 한국은행이 더 내릴 겁니다. 이제는 2.5% 이하, 심지어 1%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성장률이 이렇게 레벨 다운 되는 거거든. 근데 요즘에는 기업들이 옛날 이걸 봤기 때문에 디레버리징 진짜 잘하죠. 요즘에는 투자를 너무 안 해서 문제잖아. 너무 안 해서 오히려 문어발 같이 했던 거를 다 줄이고 있죠. 기업 뉴스들 보세요. 그룹들 보면은 뭐 파네 투자를 너무 안 해. 이제 이게 올까봐. 전 세계가 물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올까봐 오히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팔고 현금 쌓아두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옛날 이때는 그러질 못했어요.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거를 예상을 못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렇다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보시면은 가뜩이나 레버리지가 커져서 굉장히 위가 뚱뚱해져 있는데 성장률이 가라앉고 있어. 가라앉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유명한 거죠. 적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외환이 별로 없었죠. 달러가 없었어요. 달러가 없는 상황에서 달러가 빠지면은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갚아줘야 되는데 지금 자산이 굉장히 고레버리지 상태, 위가 머리가 큰 요런 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리면, 이게 안 팔리면은 무너지는 거죠. 뱅크런 비슷한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고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자금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당연히 채무가 늘었다. 대외 채무가 늘고 있었죠. 외채가 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방금 전에 얘기하신 트리거되는 사건, 그나마 우리나라가 디레버리징을 저때 해서 레버리지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면은 위가 안 떨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다 아시지만은 동남아시아, 태국과 인도네시아 이쪽이 먼저 외환위기가 오죠. 먼저 외환위기가 가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끊겨버리죠. 이게 끊기면서 위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설명하는 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거지만은 여기가 빠지면서 위가 떨어지게 되죠. 저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저 IMF가 오기 직전에, 유명하죠. 1997년 12월에 오는데 1997년 10월에 우리 경제수석 아저씨가 나와서 우리의 경제 기초 여건 펀더멘탈은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펀더멘탈은 괜찮다. 10월 27일 날에도 한국의 펀더멘탈은 건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물론 뭐 예상하기 힘든 거긴 하지만 불과 2달 뒤에 IMF가 왔는데 펀더멘탈의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건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아까 전에 그 레버리지가 끊기면은 위 자산은 건실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팔리잖아. 안 팔리면서 한 번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막지를 못했죠. 막지를 못했는데 이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10년 전에 1997년 10월 27일 날 모건 스탠리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IMF 2달 전이죠. 아시아 지역에 투자된 자금을 긴급 회수하라라는 전문이 날라옵니다. 이때 당시에 뭐 형님들은 이 신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모건 스탠리에서 보니까 아시아 지금 태국에 외환위기 오고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오니까 쭉 눈치를 보다가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10월 27일 날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라고 긴급 전문이 날라오고 외국계 은행으로. 그 다음에 11월 5일 이게 결정적인데 이거 유명하죠. 되게 유명한 레포트인데 1997년 11월 5일 날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가 나오냐면은 Get out of Korea right now라는 보고서 제목이, 애널리스트 보고서 제목이 지금 당장 코리아를 떠나라, 코리아에서 Get out of Korea를 바로 지금 하라라는 게 11월 5일 날 나와요. 도망가라는 거죠. 도망가라. 야, 이런 레포트는 진짜 본 적이 없는데 그 이후로 제목 자체가 딱 이거야. 제목이 코리아에서 당장 나와라. 당장 나와라.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는 게 11월 5일 날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 10월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10월 27일, 11월 5일, 4일 날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사실상 매도콜이죠. 매도콜. 바로 탈출콜이라고 해야 되나? 탈출콜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금이 미친듯이 빠져나가, 조단위로 빠져나갑니다. 조단위로 쫙 빠져나가면서 그 달러를 따다 나가니까 그걸 버티지 못했죠. 버티지 못하고 결국엔 1997년 12월 3일 날 이 웃고는 계시지만 IMF 협상을 맺게 됩니다. 그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한 달을 못 버텼어요. 한 달을 못 버텼고 IMF 때 뭐 주식하시던 분 알겠지만 코스피가 얼마 빠졌냐면은 1138에 있던 게 280 왔습니다. 280. 제가 요때는 저희 팀장님한테 말만 들었는데 코스피 280이 감이 오십니까? 제가 아직도 저 나이 많은 팀장님이 계셨는데 증권사 지점장 할 때 얘긴데 이때 돈 번 분이 한 분 계시대요. 자기가 아는 분 중에, 아는 사람 중에 딱 한 명 돈 벌었다고.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그때? 이랬더니 너무 많이 잃어서 도저히 팔 수 없던 한 분이 계셨대. 너무 많이 잃어서 도저히 팔 수 없던 한 분이 있어서 내 인생 여기 하고 모든 거를 박았는데 올라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도저히 팔 수 없어서. 도저히. 어차피 팔아봐야 난 망했어. 이래갖고 마지막 있는 것까지 다 끌어서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이 근처에 사서 계속 물을 탔대요. 계속 물을 탔는데 500은 안 깨지겠지, 400은 안 깨지겠지, 300은 안 깨지겠지 해서 280이 온 날 거의 뭐 좌절이죠. 280은. 야, 1138에서 280은 이거 4분의 1 토막이잖아요. 4분의 1 토막. 주식도 아니고 주가 지수가 4분의 1 토막이 났어. 280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인데 280이 왔을 때 이미 늦었죠. 내려오면서 물을 계속 탔는데 280이 왔다고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는 병나발밖에 없지. 병나발밖에 팔 수가 없던 상황이어서. 근데 이렇게 왔죠. 이렇게. 평단은 뭐 여기 어디 잡혔겠지. 계속 물을 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서 살아났다라는, 그래서 인생 모른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던데 IMF 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리만 때 느낌보다 훨씬 셌죠. 리만 때도 이렇게 떨어졌죠. 이게 미네르바 아저씨 등장할 때잖아요. 뭐 500 간다고 주식이 900인가 800인가 오니까 미네르바 아저씨 등장해서 500까지 간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등장하자마자 여기서 반등해갖고 역대 최고점 찍으러 가죠. 역대 최고점 찍으러 가는데 그게 리만이고 IMF 때는 진짜 더 암울했죠. 이거 유명한 짤방들인데 쭉 보면은 아까 말한 한보가 사실 트리거 역할을 했죠. 재계 14위였거든요. 97년도 한보, 1월에 한보, 3월에 산미, 4월에 진로, 5월에 삼립 쭉 망하죠. 한신공영 가장 큰 것 97년 7월에 기아. 이때 현대차가 기아를 먹은 게 아직도 우리나라 M&A 역사상 1, 2위를 다투는 훌륭한 딜이죠. 쌍방울 날라가고요. 야구팀도 있었죠. 쌍방울 날라가고 끝이 아닙니다. 이때 신문 뉴스 장난 아니었죠. 11월 혜택 이렇게 TV가 킬 때마다 하나씩 망하죠. 3일 뒤에 뉴코아 20일 뒤에 온누리 10일 뒤에 고려증권 이틀 뒤에 한라 이런 식으로 와 이런 식으로 망하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무슨 뭐 조금 있으면 청구 뭐 한 열흘 있다가 나산 극동 뭐 파스텔로 줄줄이 와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당시에 가장 컸던 건 이거죠. 우리나라 IMF가 왜 왔는지 어떤 그거를 몸으로 보여줬던 그룹 재계 랭킹 2위에서 4위 사이에 있던 대우가 있잖아요. 대우가 대표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쓴 기업이잖아요. 그 레버리지 많이 썼다는 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끌어다가 사방에다가 뭐를 했어. 은행에서 돈을 왕창 끌어다가 사방에다 뭐를 했어. 이게 고성장을 유지하면은 떼돈을 버는 거죠. 떼돈을. 은행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6에서 7%의 돈을 빌려오면은 이게 뭐 7에서 15% 평균 잡아서 한 11%만 성장을 해줘도 이 차익만큼 다 먹는 거니까 레버리지를 정말 많이 일으켜서 한번 질렀다가 그냥 갔죠. 얼마라고? 당시 부채가 500억 달러. 현재 환율로 56조. 이거 넘었어요. 나중에 더 나왔어. 보면은 뭐 80조 이상, 90조 가까이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뭐 거의 뭐 80조, 90조 치면은 도대체 빚이 얼마야? 지금도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97년에 게다가 분식회계를 얼마를 했다? 41조. 이게 이때까지 세계 최대의 분식회계일 겁니다. 세계 최대의 파산이었어요. 세계 최대 파산. 어디 나올걸?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의 파산. 인류 역사대로 쓰였는데 총부채가 89조까지. 자산은 59조. 인류는 아니고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 파산. 우리나라에서 해냈죠. 우리나라에서 해냈습니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게 한방에 이게 도대체 97년이면은 22년 전에 거의 100조에 가까운 부채를 90조니까 그때 당시에 대우 표가 이거였잖아요. 세계 경영. 이게 뭐예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세계에 투자하겠다는 거잖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세계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은 그때가 아까도 보셨지만은 디레버리지를 해야 될 타이밍이어서 그냥 갔죠. 그때 잠깐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리면 이게 그때 원달러 차트입니다. IMF 때 저희 때 대학생이었는데요. 이게 1,900원 같습니다. 1,900원 원화가 지금 원화 여기 있잖아요. 1,200원 가냐 마냐로 싸우고 있잖아.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갈까봐 사람들이 아야 고환율 아니냐 무섭다 이거 원달러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1,900원 같습니다. 1,900원 여기 있었어요. 여기 다시 오지 않을 통일 말고 여기 다시 올 일이 있을까 해. 통일 말고. 자 근데 IMF 때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타이밍에 디레버리지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경착륙을 했다. 물론 트리거는 태국이나 이런 데서 왔자 말씀을 드렸는데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가 디레버리지를 맞아서 자금이 날아갔다. 그럼 자금을 준 데가 어디였을까? 은행이죠. 그래서 IMF는 사실 기업들이 날아간 때긴 한데 은행 구조조정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 많은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킨 당사자는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왕창 빌렸다가 기업들이나 뭐 국민들이나 그걸로 레버리지를 당연하지. 이거는 뭐 멍청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그랬으니까 일으켰다가 이게 한 번에 넘어가면은 사실은 쩐주는 은행이에요. 당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나 뭐 위험 관리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때도 아니었고 할 필요도 없었죠. 리만 때도 똑같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계속 오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자산을 따라잡는 게 당연히 돈을 버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렇게 고성장할 때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는 게 돈을 버는 거였어요. 돈을 빌려주는 게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성장할 줄 알고 언제 디레버리징이 올지 모르니까 고성장에서는 일단 빌려주고 했다가 이렇게 뜨요. 이게 리스크 관리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약했죠. 97년도 IMF가 우리나라를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킨 건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쩐주였던 은행들이 날아갑니다. IMF의 결론이 물론 재계가 30대 재계에서 뭐 절반이 날아갔고 이런 얘기가 많지만은 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런 변화라면은 은행들이 현재의 은행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현재 어떤 은행들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때 당시 은행을 보면은 기억나세요? 좋은은행, 동아은행 아시는 분은 아시죠? 쭉 이렇게 많은 은행들이 있었어요. 얘들이 합쳐서 결국 조응과 신한이 됐죠. 조응, 충북, 강원이 합쳐서 조응이 되고 신한, 동아, 제주가 합쳐서 신한이 된 다음에 조응은행이 신한에 먹혔죠. 조응은행 들어보셨죠? 조응은행 그게 신한이에요. 당시에 상업은행, 한일은행 들어보셨죠? 유명한 은행들이잖아. 한빛은행이 됐다가 평화하고 합치면서 우리가 됐어요. 하나은행은 보람은행, 보나은행을 합쳐서 하나가 된 다음에 여기 좀 외환은행이 있는데 외환은행을 하나 가져가죠. 론스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론스타가 왜 여기서 등장을 하겠어요? 제 옛날 방송 보시면 론스타가 등장을 해서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갖고 지지고 볶아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뽑아갔니 그때?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몇 조를 순이익이 외환은행이다라는 제 예전 영상이 있는데 외환은행으로 돈장난을 쳐서 이거 자체가 순이익이 됐죠. 걔네가 정말 수조 원을 진짜 몇 달? 한 2년도 안 돼서 수조 원을 뽑아가면서 국민 감정 자체가 외국계 자본에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그런 때가 됐는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 당연히 IMF 때 디레버리징을 맞으면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날라갔거든. 다 날라갔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완전히 이렇게 떨어졌다가 나중에 회복을 하니까 여기서 론스타가 들어와서 외환은행으로 장난을 친다고 하면 뭐하고 외환은행으로 굉장히 많이 남기죠. 쭉 보면 하나은행이 충청보람에서 하나가 된다면 나중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서 사서 하나 외환으로 가고 제1은행은 뭐 아직도 있고 SCB죠. 한미은행과 이런 게 합쳐서 CT가 되고 이게 뭐 요즘 모습하고 거의 다를 게 없잖아요. IMF 때가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와 이런 거에서 결국 은행들의 어떤 합병을 부른 우리나라 기업 어떤 변화에서 가장 큰 구조 조정이 그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대처를 하지 못했고 왜 대처를 하지 못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 20가지 정도 이유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왜 고성장이었는데 이 넘어갈 때 왜 대처를 하지 못했냐.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안 해서 많이 빌려줬다.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썼다. 우리나라 외환 뭐 적자이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처하지 못했다. 등등등등 많은 게 나오는데 결국은 그 많은 것들이 보여주는 거는 이때와 이때에 넘어갈 때 적응을 못한 거죠. 이때를 넘어갈 때 적응을 못하고 그걸 레버리지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성장이 툭 떨어질 때 다 같이 기업들이 툭 떨어진 게 IMF였습니다. 그래서 IMF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많은 걸 알겠지만은 그렇게 하기 우리 힘드니까 간단하게 우리나라 성장률의 어떤 고성장과 중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고성장과 저성장의 경계를 만들어주는 딱 그때 걸렸던 사건이 IMF다. 요거 하나만 이해하고 있어도 우리나라 IMF를 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생각이 IMF 이전과 이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달라요. IMF 이전이 자기의 인생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여기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안 와닿는 말이 맞죠. 여기와 여기는 사회가 바뀌었거든. IMF 이후로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회가 바뀌었다는 말을 많이 할까? IMF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실제로 다르거든. 뭐가 달라요? 성장이 다르잖아. 성장의 범위가 달라졌던 게 IMF이기 때문에 IMF 이전의 고성장과 IMF 이후의 저성장이 사회가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세대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전과 후회가 경제 성장률이 달라졌다는 거는 엄청 많이 달라진 거죠. 노력 뭐 그런 거야. 때문에 IMF는 딱 요 그림 하나로 머릿속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고성장률에서 저성장으로 떨어질 때 딱 그때 발생을 했고 그 사건 이후로는 계속 지금 97년부터 한 20년이죠. 20년 넘게 저성장을 가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 요거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훌륭하게 이해를 하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